타는 듯한 햇살이 내리쬐는 연병장 한가운데 한 여군이 기둥에 묶여 있었다. 군복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얼굴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으로 부어올랐다. 강태식 상사가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는 인정사정없이 뒤로 젖혔다. 그의 얼굴에 역겨운 미소가 번졌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이 계집애가. 그가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옆에 서 있던 박종수 하사가 손에 든 휴대용 토치의 스위치를 켰다. 씩 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시퍼런 불꽃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강 상사가 악마처럼 소리쳤다.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타오르는 불꽃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치익!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머리카락이 타들어가며 역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여군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이를 악물었다. 두 뺨 위로 뜨거운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 순간 이곳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바로 몇 분 전 그녀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전설적인 사령관이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그가 오고 있다는 것을,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사력의 심장부,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지하 벙커의 거대한 지휘 통제실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이 내뿜는 푸른 빛이 엘리트 장교들의 날카로운 얼굴 위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서버가 내는 낮은 기계음 외에는 그 어떤 소음도 허락되지 않는 공간. 이곳은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중앙 지휘석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전면의 메인 스크린에 응시하고 있었다. 스크린은 여러 개의 화면으로 분할되어 야간 투시경으로 본 듯한 녹색 영상과 드론이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윤지훈, 계급은 중장,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의 사령관이자 적들에게는 고스트라는 코드네임으로 더 잘 알려진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잘 조각된 화강암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수많은 전투와 작전을 거치며 새겨진 옅은 흉터만이 그가 걸어온 길을 희미하게 증명할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스크린 속 목표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작전은 바이퍼 스트라이크, 수도권 지하철역에 침투한 가상의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하고 인지를 구출하는 대규모 대테러 훈련이었다. 화면 속에서 검은 전투복을 입은 707 특임대 대원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한 마리의 표범처럼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다. 모든 움직임은 수천 번의 훈련을 통해 완성된 하나의 완벽한 기계처럼 정교했다. 한 작전 장교가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사령관님, 알파팀 목표 지점 50m 전방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적외선 감지기가 복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지훈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스크린의 열화상 카메라 영상을 확대했다. 가느다란 붉은 선이 복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의 스위치를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지휘 통제실의 정적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리였지만 그조차도 기계음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브라보팀, 지하 2층 환풍구를 통해 우회 진입, 알파팀은 내 신호까지 대기. 그의 명령은 짧고 간결했다. 군더더기 없는 단어들. 그의 전략은 언제나 그랬다. 적의 허를 찌르고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나 순식간에 상황을 끝내는 것. 그래서 그는 고스트였다. 화면 속에서 브라보팀이 환풍구 덮개를 조용히 제거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잠시 후 새로운 영상이 스크린에 떠올랐다. 브라보팀이 테러리스트들의 배후를 완벽하게 장악한 모습이었다. 적외선 감지기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다. 윤지훈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다. 알파팀, 진입.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화면 속에서 섬광탄이 터져나왔다. 펑! 둔탁한 폭음과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칠흑 같은 전투복을 입은 대원들이 번개처럼 역사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총성이 울리고 테러리스트를 연기하던 대한군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모든 것은 단 15초 만에 끝났다. 상황 종료, 인질 전원 무사히 구출. 지휘통제실 안에서 나지막한 안도의 한숨들이 터져나왔다. 장교들의 얼굴에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또 하나의 완벽한 작전 시뮬레이션이 성공적으로 끝난 순간이었다. 하지만 윤지훈의 얼굴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그에게 성공은 당연한 결과일 뿐 축하할 일이 아니었다. 그는 몸을 돌려 작전 결과 보고를 받으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우웅. 그의 전투복 안주머니에서 낮은 진동음이 울렸다. 지휘통제실의 모든 시선이 순간 그에게로 쏠렸다. 이곳에서는 모든 개인 통신 장비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사령관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윤지훈의 휴대폰은 달랐다. 오직 단 하나의 번호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해 그의 휴대폰만은 항상 켜져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은 작전 복귀 보고를 받아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물스물 피어오렸다. 그는 손을 들어 장교들을 제지했다. 잠시 중단. 그는 지휘통제실 구석, 방음벽이 설치된 곳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항상 그랬듯 조용하고 단호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그가 유일하게 허락한 번호, 하나뿐인 딸, 세아의 번호가 아니었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스팸 전화인가? 아니면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그는 전화를 끊어버리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군인이 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대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대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고 절박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다. 사령관님 맞으십니까? 특수전 사령관 윤지훈 중장님. 윤지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 단순한 스팸 전화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렸다. 내가 윤지훈이다. 누구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무언가 부딪히고 깨지는 듯한 소음과 희미한 욕설이 함께 들려왔다. 저는 윤세아 이병의 동기입니다. 지금 부대 아닌데 세아가 큰일 났습니다. 세아.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윤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그의 강철 같은 심장이 단 한마디 이름에 속수무책으로 요동쳤다. 지휘통제실의 모든 소음이 그의 귀에서 사라졌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수화기 너머의 절박한 목소리만이 존재했다. 무슨 일이지? 똑바로 말해.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병사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다. 강태식 상사랑 박종수 하사, 그 개자식들이 세아를 창고로 끌고 가서 지금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습니다. 저항했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강태식 상사, 박종수 하사, 윤지훈은 그 이름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마치 암살 대상의 이름을 새기듯 깊이 새겨넣었다. 그의 소나귀에 들린 휴대폰이 부서질 듯 삐걱거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화강암 같던 얼굴이 순식간에 시베리아의 동토처럼 얼어붙었다. 위치는 어디냐? 제3보병사단 구연대 본부중대 뒤편 폐자재 창고입니다.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이러다 세아 죽습니다. 으악!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이 새끼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하는 고함과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들렸다. 퍽! 하는 끔찍한 소리. 그리고 전화를 걸던 병사의 짧은 비명과 함께 통화는 그대로 끊어졌다. 뚜. 차가운 기계음이 윤지훈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는 끊어진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뒤통수에서는 대한민국의 최정예 장교들이 숨을 죽인 채 전설적인 사령관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완벽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사령관이 내뿜는 기운은 그 모든 성공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살벌했다. 지휘 통제실의 온도가 몇 도는 떨어진 것 같았다. 모두가 느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던 고스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주변 공기가 분노로 인해 검게 타들어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윤지훈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을 마주한 작전 참모 김소령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사령관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직전에 통제불능의 야수, 분노한 신의 눈빛이었다.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하나뿐인 딸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마리 경노한 늑대만이 서 있었다. 윤지훈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낮고 섬뜩했다. 김소령. 예, 사령관님. 김소령은 자신도 모르게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온몸의 신경세포가 사령관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곤두섰다. 지금 당장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다. 그의 시선은 김소령을 꿰뚫고 지휘 통제실 너머의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사복으로 갈아입는다. 내 차고에 있는 검은색 세단, 내가 개인적으로 타는 그 차를 지금 당장 정문으로 대기시켜. 운전은 내가 직접 한다. 어떠한 수행원도 공식 기록도 남기지 마. 이것은 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다. 그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건 한 아버지의 명령이다. 그의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지휘 통제실의 모든 이들의 심장에 얼음 송곳처럼 날아와 박혔다. 5분 주지. 지금 즉시 움직여.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다. 김소령은 우렁차게 복명복창하고는 미친 듯이 지휘 통제실을 뛰쳐나갔다. 윤지훈은 손에 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액정은 그의 악력에 못 이겨 이미 거미줄처럼 금이가 있었다. 그는 부서진 액정 너머의 어둠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세하야, 아빠가 간다. 그 순간 지휘 통제실의 모든 스크린에 떠있던 바이퍼 스트라이크 훈련 성공 문구가 초라하게 보였다. 진짜 작전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으니까. 고스트의 가장 무섭고 잔혹한 작전이 이제 막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지휘 통제실을 가로질러 나갔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폭풍의 전조가 일렁였다. 지하 벙커의 두꺼운 강철문이 그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닫혔다. 안과 밖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다. 인공적인 냉기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던 지휘 통제실과는 달리 바깥의 밤 공기는 싸늘하면서도 축축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윤지문은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낮게 깔려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의 심정처럼 온통 칠흑 탔은 어둠뿐이었다. 정문 앞 비상등을 켠 채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지휘 차량이 눈에 들어왔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을 상징하는 별 셋이 그려진 성판이 위험을 과시하고 있었다. 김소령이 차문 옆에 부동 자세로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령관님, 준비됐습니다. 가장 빠른 경로로 안내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재훈은 지휘 차량 쪽으로 시선도 주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분노를 억지로 눌러 담은 듯 낮고 메말라 있었다. 아니, 이건 필요 없다. 그는 김소령을 지나쳐 주차장 구석에 세워져 있는 자신의 개인 차량으로 향했다. 10년도 더 된 평범하게 짝이 없는 국산 세단이었다. 군데군데 희미한 긁힌 자국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저 차는 특수전 사령관 윤지훈 중장의 차가 아니었다. 저 차는 윤세아의 아버지 윤지훈의 차였다. 김소령이 당황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사령관님, 그래도 지휘 차량을 이용하시는 편이 유사시 즉각적인 지원을. 윤지훈이 차문을 열며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김소령, 지금부터 난 사령관이 아니다. 그는 차키를 받아들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저 딸에게 면회 가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야.
만약 내가 세 개의 별을 달고 나타난다면 그놈들은 무슨 짓을 해서든 진실을 덮으려 할 거다.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고 내 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겠지. 난 그 꼴을 볼 수 없어. 그놈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갈 것이다. 그의 말에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산된 가장 효율적인 복수를 위한 첫 단계였다. 아무에게도 내 행방을 알리지 마라. 그저 사령관이 급한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다고만 보고해.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김소령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전설적인 고스트 사령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딸을 구하러 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 바로 아버지였다. 부웅 하는 낮은 엔진음과 함께 낡은 세단이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윤지훈은 부대로 향하지 않았다. 그의 차는 서울 시내에 있는 그의 집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사령관의 군복을 입고 갈 수 없었다. 그 옷에 묻어있는 권위와 힘은 지금 그에게 거추장스러운 족쇄일 뿐이었다. 그는 완벽한 일반인이 되어야만 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도시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지금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던 딸의 동기, 그 어린 병사의 절규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다 새야 죽습니다. 그 말이 독침처럼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굵게 솟아올랐다. 집은 어둡고 조용했다. 아내는 이미 잠든 모양이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그는 익숙하게 옷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군복을 벗어던졌다. 별 3개가 박힌 계급장, 수많은 훈장들이 어둠 속으로 아무렇게나 던져졌다. 그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낡은 옷들을 꺼내 입었다. 색이 바른 등산용 점퍼, 무릎이 조금 튀어나온 낡은 면바지. 누가 봐도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하고 지친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대한민국 최강의 군인 고스트는 없었다. 그저 딸을 걱정하는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비치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원했던 모습이었다. 그가 막 집을 나서려던 순간 식탁 위에 놓인 무언가가 그의 발길을 붙잡았다. 커다란 반찬통이었다. 아내가 오늘 아침 딸에게 보내주겠다며 정성껏 담그던 김치였다. 우리 딸 세아에게 라고 적힌 아내의 단정한 글씨체가 붙어 있었다. 아내는 딸이 혹시나 훈련소에서 제대로 먹지 못할까 늘 노심초사했다. 그 김치통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딸을 향한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윤지우는 잠시 그 김치통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아프게 조여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김치통을 들어올렸다. 묵직한 무게가 그의 팔에 전해졌다. 그는 이것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딸에게 전해주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시 차에 오른 그는 강원도 화천을 향해 차를 몰았다. 김치통은 조수석에 마치 소중한 사랑이라도 앉아있는 것처럼 안전벨트까지 매여 있었다. 서울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국도가 시작되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며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딸 세아가 입대하던 날이었다. 논산 훈련소 앞은 입대하는 아들을 보내는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다들 아쉬움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딸 세아는 달랐다. 짧게 자른 머리가 어색할 법도 한데 세아는 늠름하고 당당했다. 그 모습이 꼭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그는 마음 한구석이 찡하면서도 대견했다. 아내는 끝내 눈물에 보였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지막 당부를 건넸다. 그것은 사령관으로서가 아닌 인생의 선배이자 아버지로서 해주는 유일한 조언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세아야, 내 아버지. 아버지는 네게 수많은 싸움의 기술을 가르쳤다.
적을 제압하는 법, 살아남는 법, 그리고 이기는 법을 가르쳤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신뢰와 함께 미처 전하지 못한 불안감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네게 부당함에 맞서 침묵하는 법이나 비굴하게 고개 숙이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다. 군대는 때로 불의가 정의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곳이다. 만약 네 눈앞에서 그런 부조리가 보이거든 절대 외면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맞서 싸워라. 네가 배운 모든 것을 걸고 네 신념을 걸고 싸워. 절대로 침묵하지 마라. 침묵은 악의 가장 좋은 자양분이니까. 알겠느냐? 그의 말을 듣는 딸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제가 누구 딸인데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전 아버지의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그가 딸에게 해준 마지막 말이었다. 끼익! 윤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차를 갓길에 세웠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방금 전 과거의 기억 속에서 환하게 웃던 딸의 모습과 전화기 너머에서 절규하던 어린 병사의 목소리가 하나로 겹쳐지며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맞서 싸워라. 절대로 침묵하지 마라. 그랬다. 그의 딸은 그의 가르침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침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 짐승 같은 놈들에게 끌려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내가 내 딸을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끔찍한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차라리 비겁하게 살아남으라고 가르쳤어야 했을까? 불의를 보거든 눈을 감으라고 말했어야 했을까?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그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다. 그는 운전대에 머리를 박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차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지금 그의 심장이 느끼는 고통에 비하면 육체적인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얼마나 지냈을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죄책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오직 지옥의 불길보다도 더 뜨겁고 시베리아의 한기보다도 더 차가운 순도 높은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괴롭힌 놈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런 짐승들을 만들어낸 이 군대라는 시스템 또한 용서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가르침이 딸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그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빚을 반드시 피로 갚아줄 것이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고 빠르게. 어둠 속을 질주하는 낡은 세단은 더 이상 평범한 아버지의 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향해 돌진하는 분노의 화신 그 자체였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하나, 지옥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악기들을 심판하는 것이었다. 밤의 장막을 뚫고 낡은 세단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음과 함께 차가 멈춰선 곳은 제3보병사단 일명 백골부대의 위병소합이었다. 강원도 화천의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부대는 주변의 어둠과 대조적으로 환한 서치라이트로 주변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높게 솟은 담벼락 위로는 날카로운 윤곽의 녹슨 철조망이 촘촘하게 둘러쳐져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바깥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리겠다는 단호한 의지처럼 보였다. 공기마저 달랐다. 축축하고 싸늘한 산의 공기 속에는 화약 냄새와 땀 그리고 미묘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윤지훈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조수석에 놓여있던 김치통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위병소 안에서 방탄모를 쓴 젊은 병사 2명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윤지훈은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차림새는 누가 봐도 영락없는 시골 늙은이였다.
낡고 색바랜 점퍼, 허름한 바지. 그의 얼굴에는 오랜 운전으로 인한 피로와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껏 누그러져 있었다. 위병소의 젊은 병사가 창문을 조금 열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용무가 어떻게 되시죠? 아, 예. 제가 여기 복무 중인 윤세아 이병의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딸아이 면회를 좀 왔습니다. 윤세아 이병. 그 이름을 듣자 젊은 병사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동정심 같기도 하고 곤란함 같기도 한 표정이었다. 병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옆에 있던 동료와 무언가 짧게 속삭였다. 그리고는 수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예, 충성. 본부 중대에 문의드립니다. 윤세아 이병의 아버님이라는 분이 면회를 오셨습니다. 어떻게? 아,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병사가 윤지훈을 향해 말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곧 담당 간부가 나올 겁니다. 윤지훈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위병소 옆에 가만히 서서 기다렸다.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그 어떤 동요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지금부터 철저한 연기자가 되어야 했다. 분노는 가장 깊은 곳에 숨겨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막사 쪽에서 2명의 인형이 어둠을 뚫고 걸어 나왔다. 한 명은 다부진 체격의 상사였고 다른 한 명은 그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하사였다.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다. 군홧발이 자갈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거슬리게 들렸다. 그들이 바로 강택식 상사와 박종수 하사였다. 강택식 상사는 윤지훈의 아래 위를 거만하게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윤세의 아버지라고? 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시비를 거는 듯한 말투였다. 윤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윤세아 아비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죄송한 줄 알면 왜 왔어? 지금이 몇 시인데 면회는 무슨 놈의 면회야? 강 상사의 옆에 서 있던 박 하사가 비웃으며 거들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무슨 대단한 집안 딸내미라고 이 시간에 아비까지 찾아오고 말이야. 그들의 조롱 섞인 말을 들으며 윤지훈의 혈관 속에서 분뇨가 용암처럼 들끓었다. 하지만 그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그는 품에 안고 있던 김치통을 앞으로 내밀었다. 다른 게 아니고 애엄마가 딸 먹인다고 김치를 좀 담갔습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전해주고 가려고. 그의 목소리에는 애처로운 간절함이 묻어났다. 강태식 상사는 그 김치통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그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김치? 지금 우리 윤 이병이 그딴 김치 쪼가리나 먹고 있을 시간이 있는 줄 알아? 아주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는 윤지훈의 손에 들린 김치통을 향해 손을 뻗었다. 윤지훈은 그가 김치통을 받아서 전해주려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강 상사는 손으로 김치통을 세게 후려쳤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 윤지훈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손에서 김치통을 놓치고 말았다. 김치통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질퍽한 흙탕물 웅덩이 위로 떨어졌다. 철퍽!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뚜껑이 열리면서 아내가 밤새 정성껏 담갔던 붉은 김치가 시커먼 흙탕물 속으로 처참하게 쏟아져 나왔다. 배추와 무, 온갖 양념이 더러운 흙탕물과 뒤섞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만들어냈다. 아내의 사랑과 정성이 한순간에 오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위병소에 서 있던 젊은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 강태식과 박종수는 그런 광경을 보며 박장대소했다. 하하하, 꼬라지하고는 저 쓰레기 같은 건 저기다 버리는 게 딱 맞지? 그러게 말입니다. 아주 잘 어울립니다, 강 상사님. 윤지훈은 흙탕물에 처박힌 김치를 마음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강 상사는 그가 겁을 먹거나 슬퍼서 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이, 영감탱이, 꼴에 슬프냐? 울고 싶으면 꺼이꺼이 소리내서 울어보든가. 강 상사는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윤지훈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쳤다. 바로 그때였다. 윤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두려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눈은 너무나도 차갑고 고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눈동자였다. 그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강태식은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윤지훈의 입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고 초라한 시골 늙은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수많은 적들의 목을 베어온 전설적인 지휘관의 목소리, 모든 감정이 거세된 강철 같은 목소리였다. 강태식 상사. 그가 나지막히 강 상사의 이름을 불렀다.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에 강 상사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뭐야, 이 영감탱이가 이제 보니 내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았대? 윤지훈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흙탕물에 따진 김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방금 당신이 한 행동은 대한민국 군용물 관리 규정 제14조 2항 군인 개인 소유 물품의 고의적 파손 행위에 해당된다. 뭐? 강태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윤지훈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한치의 떨림도 없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또한 군인 가족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군 기강 확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 군인 및 군인 가족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의 입에서 전문적인 법률 용어들이 막힘없이 쏟아져 나오자 강태식의 얼굴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박종수 하사와 위병소의 병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지훈을 쳐다보았다. 저 허름한 시골 늙은이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윤지훈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강태식의 얼굴 위로 드리워졌다. 자네가 방금 저지른 두 가지 위법 행위만으로도 자네는 군 검찰에 기소되어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에 이를 수 있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내가 만약 오늘 일을 국방부 감사실에 직접 민원으로 접수한다면 말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내가 지금부터 자네가 앞으로 받게 될 군사재판의 절차와 예상 형량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길 바라나? 강태식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눈앞에 이 늙은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 그의 말투,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 그것은 일개 상사인 자신이 감히 맞설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윤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강태식을 잠시 쳐다본 뒤 그대로 몸을 돌렸다. 그는 흙탕물에 처박힌 김씨를 향해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낡은 세단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위병소 주변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태식은 자신의 부하들과 위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름도 모를 늙은이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하고 망신을 당한 것이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붕! 윤지훈의 차가 조용히 시동을 걸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강태식은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윤지훈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증오에 찬 고함을 내질렀다. 저 개자식! 감히 날 능멸해!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하지만 그 분노의 화살은 더 이상 윤지훈에게 향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에게로 그 모든 분노를 돌리기로 결심했다. 박하사! 예, 강 상사님! 지금 당장 그 계집애 윤세한년 끌고 와! 연병장으로! 그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그 애비라는 놈 때문에 받은 수모 오늘 그년한테 몇 배로 갚아줄 테다. 지옥이 뭔지 아주 뼛속까지 새겨주겠어. 그 순간 강태식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늙은 여우 한 마리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잠자던 호랑이의 아가리 속에 스스로 머리를 쳐넣어 버렸다. 낡은 세단은 부대 정문을 벗어나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국도로 접어들었다. 윤지훈은 백미러를 힐끗 보았다.
환하게 빛나던 위병소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한 점 빛으로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강태식이라는 자의 오만하고 어리석은 성격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법조항 몇 개를 읊어주며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분명 그 자는 이 일을 상부에 보고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셈이니까. 대신 그 분노를 자신의 딸에게 풀어낼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윤지훈이 노리는 바였다. 그들이 더러운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것.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그는 짐승의 교활함은 예측했지만 그 짐승이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 미쳐있다는 사실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 그의 차가 부대에서 약 10여 킬로미터쯤 멀어졌을 때였다. 그는 일부러 천천히 차를 몰고 있었다. 딸의 동기라는 그 어린 병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예상대로라면 분명 무슨 일이 터져도 터질 것이었다. 한편 그가 떠난 부대 안은 지옥으로 변하고 있었다. 강태식의 분노는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이성을 완전히 태워버렸다. 그는 박종수 하사와 다른 가해자 2면을 대동하고 윤세아 이병이 감금되어 있던 창고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며 섬뜩한 소리를 냈다. 창고 구석에 움크리고 있던 세아는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엉망이었다. 입술은 터져 피가 흘렀고 한쪽 뺨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는 강태식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강태식은 그 눈빛을 보자 이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눈빛은 방금 전 자신을 능멸했던 그 늙은이의 눈빛과 똑 닮아 있었다. 이 독한 년! 그가 달려들어 세아의 머리채를 움켜쥐고는 짐짝처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다. 네 애비라는 놈이 아주 대단한 훈장을 달아주고 갔더구나. 내가 오늘 그 훈장에 대한 답례를 아주 톡톡히 해주마. 세아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며 끌려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인적이 끊긴 연병장 한가운데였다. 사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연병장 구석에 있는 낡은 서치라이트 하나만이 창백한 빛을 내뿜으며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잔인한 연극을 위한 무대처럼 보였다. 인연을 저 기둥에 묶어! 강태식의 명령에 박하사와 다른 병사들이 달려들어 세아를 연병장 중앙의 낡은 철제 기둥에 거칠게 묶었다. 거친 밧줄이 그녀의 군복 위로 살을 파고들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세아의 동기인 김일병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아까 윤지훈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병사였다. 그는 강상사의 눈을 피해 막사 뒤편의 어둠 속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고 있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축축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미친 듯이 뛰었다. 강태식은 묶여있는 세아에게 다가갔다. 그는 세아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이제 좀 살려달라고 빌고 싶은 마음이 드나? 세아는 피가 섞인 침을 그의 얼굴에 뱉었다. 역겨운 쓰레기! 촥! 강태식의 손바닥이 세아의 뺨을 후려쳤다. 끔찍한 소리와 함께 세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입가에서 다시 피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태식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오직 불타는 증오만이 가득했다. 그 불굴의 눈빛이 강태식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완전히 파괴했다. 그래, 그 눈깔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네 애비놈이랑 똑같이 사람을 내려다보는 그 더러운 눈깔을 내가 오늘 뽑아버리기 전에 아주 특별한 구경을 시켜주지. 그는 옆에 서 있던 박종수 하사에게 고갯짓을 했다. 가져와. 박 하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차량으로 달려갔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공구함에 있던 휴대용 토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김일병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안 돼. 설마. 강태식은 박하사의 손에서 토치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스위치를 켰다. 슉!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토치 끝에서 시퍼런 불꽃이 혀를 날름거리며 맹렬하게 타올랐다. 어둠 속에서 시퍼렇게 타오르는 불꽃은 악마의 숨결처럼 보였다. 강태식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여자에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아주 잘 알지. 네 그 잘난 애비가 이걸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아주 궁금하구나. 그는 타오르는 불꽃을 세아의 얼굴 앞으로 천천히 가져갔다.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피부에 와닿았다. 안 돼! 하지 마!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김일병이 저도 모르게 작은 비명을 내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의 서늘한 바람 속에 묻혀버렸다. 그는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통화 버튼을 다시 눌렀다. 제발, 제발 받아주세요. 치. 끔찍한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시퍼런 불꽃이 세아의 검고 긴 머리카락을 삼키기 시작했다. 단백질이 타는 역겨운 냄새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아름답던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검은 재로 변하며 힘없이 바스러져 내렸다. 세아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두 눈을 질끔 감았다.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왔고 두 뼘이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히고 불타버리는 것에 대한 처절한 슬픔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웅. 어둠 속을 달리던 윤지훈의 차 안에서 그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절박하게 울부짖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차를 갓길에 세우고 즉시 전화를 받았다. 끼익!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말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김일병의 거의 울음 섞인 다급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사령관님, 세아가 지금 연병장에서 머리카락을 저놈들이 토치로 불을 붙였습니다. 머리카락, 토치, 불. 그 단어들이 대모처럼 윤지훈의 뇌리에 닥쳤다. 그의 눈앞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이성의 댐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쌓아올린 냉철함과 통제력이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우지끈 하는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심장이 분노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김일병의 절규가 계속 이어졌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다 정말 죽습니다. 윤지훈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눈꺼풀 뒤로는 불타는 딸의 머리카락과 눈물을 흘리는 딸의 얼굴이 지옥도처럼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은 더 이상 아버지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심판하고 파괴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의 눈, 고스트의 눈이었다. 그는 부서진 휴대폰을 향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듣고 있나, 병사? 예.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더 이상 숨어있지 마. 당당하게 걸어 나가. 그리고 내 말을 그 쓰레기들 면전에 대고 정확하게 전달해.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단 한 톨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 같은 절대적인 권위와 살기만이 번뜩였다. 나,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관 육군 중장 윤지훈이다.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 김일병의 숨소리마저 멈는 듯했다. 지금 즉시 프로토콜 고스트를 발동한다. 프로토콜 고스트. 특수전 사령부 내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는 비공식 긴급 대응 프로토콜. 사령관 직권으로 그 어떤 상불의 결재나 절차도 없이 사령부의 모든 가용 전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오직 국가 전복 시도나 그에 준하는 최악의 비상사태 시에만 발동되도록 설계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카드. 윤지훈은 그 카드를 지금 자신의 딸을 위해 꺼내든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밤의 어둠을 갈랐다. 목표 제3보병사단 구연대, 사령부 소속 모든 신속대응팀 전원 출격, 반복한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출격한다. 내가 보내는 좌표로 15분 내로 도착한다. 15분이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운전대를 잡고 미친 듯이 차를 돌렸다. 끼익! 타이어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낡은 세단은 180도 방향을 틀어 자신이 방금 떠나온 그 지옥을 향해 다시 돌진하기 시작했다. 엔진이 터져라 울부짖었다. 그것은 더 이상 낡은 세단의 엔진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아버지의 분노에 찬 포효이자 곧 닥쳐올 피해 심판을 예고하는 서곡이었다. 고스트가 자신의 사냥터로 돌아오고 있었다. 연병장의 공기는 역한 냄새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식 상사는 타다 남은 윤세아의 머리카락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광기는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세아의 턱을 다시 한번 거칠게 움켜쥐었다. 어떠냐? 이제 좀 현실이 느껴지나? 니년의 잘난 애비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늙은 몸뚱이로 벌벌 떨면서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나? 박종수 하사와 다른 가해자들도 낄낄거리며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에게 윤세아는 더 이상 동료 군인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장난감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까지. 나지막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막사 뒤편의 어둠 속에서 한 병사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겁에 질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결연했다. 바로 김일병이었다. 강태식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이건 또 뭐야? 김일병, 니놈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꺼져? 김일병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강태식의 바로 앞까지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통화가 끊긴 휴대폰이 여전히 들려 있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방금 전 수화기 너머에서 들었던 그 지옥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뱉었다. 나,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관, 육군 중장 윤지훈이다. 그 말이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강태식과 박종수는 잠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뭐? 이 새끼가 미쳤나? 강태식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김일병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김일병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더 크고 우렁차게 터져나왔다. 지금 즉시 프로토콜 고스트를 발동한다. 목표 제3부병사단 9연대. 사령부 소속 모든 신속대응팀 전원 출격. 그는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15분 내로 도착한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그 외침이 끝남과 동시에 강태식의 얼굴에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특수전 사령관, 프로토콜 고스트. 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설마 말도 안 돼. 저 계집애의 아비가, 그 늙은이가, 이 미친 새끼가. 강태식이 주먹을 날려 김일병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아주 멀리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 두두 두두. 그것은 밤의 정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육중하고 규칙적인 소리였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지며 연병장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하늘이 울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박종수 하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모두가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낮게 깔린 검은 구름을 뚫고 여러 개의 검은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들은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검었고 거대한 강철 잠자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UH-60 블랙호크,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기동 헬기들이었다. 그리고 그 숫자는 한두 대가 아니었다. 최소 대여섯 배 이상이 마치 거대한 맹금류대처럼 부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헬기의 하단에는 중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였다. 두두 두두 대여섯. 그는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15분 내로 도착한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그 외침이 끝남과 동시에 강태식의 얼굴에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특수전 사령관, 프로토콜 고스트.
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설마, 말도 안 돼. 저 계집애의 아비가, 그 늙은이가, 이 미친 새끼가! 강태식이 주먹을 날려 김일병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아주 멀리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 두두, 두두. 그것은 밤의 정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육중하고 규칙적인 소리였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지며 연병장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하늘이 울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박종수 하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모두가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낮게 깔린 검은 구름을 뚫고 여러 개의 검은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들은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검었고 거대한 강철 잠자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UH-60 블랙호크,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기동 헬기들이었다. 그리고 그 숫자는 한두 대가 아니었다. 최소 대여섯 대 이상이 마치 거대한 맹금유따처럼 부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강력한 하강풍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일으켜 마치 모래폭풍 같은 광경을 만들어냈다. 강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진짜란 말인가? 그의 중얼거림은 헬기의 굉음에 묻혀버렸다. 헬기들이 연병장 상공에 도착하자 더 이상 착륙할 시간조차 기다리지 않았다. 헬기 양쪽에서 검은 로프가 순식간에 땅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칠흑 같은 전투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로프를 타고 번개처럼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707 특수 임무단 대원들, 백호부대라 불리는 대한민국 최정예 중의 최정예였다. 한 명 한 명이 인간 병기라 불리는 괴물들. 그들의 얼굴은 검은 위장크림과 복면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드러난 두 눈에서는 훈련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단 30초도 되지 않아 30명이 넘는 특임대원들이 연병장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그들은 소총의 총구를 정확하게 강태식 일당에게 겨누었다. 총구마다 부착된 레이저 포인트의 붉은 점들이 강태식과 박종수 그리고 다른 가해자들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의 압도적인 위압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두에 있던 헬기에서 한 남자가 로프를 타고 내려왔다. 다른 대원들과는 달리 그는 위장크림도 복면도 쓰고 있지 않았다. 그는 허름한 등산용 점퍼와 낡은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바로 몇십 분 전 강태식이 모욕하고 내쫓았던 초라한 시골 늙은이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전혀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평범한 옷차림이 주변을 둘러싼 중모장한 특수부대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초현실적인 공포감을 자아냈다. 그의 얼굴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채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지옥의 유황불보다도 더 뜨거운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윤지훈이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태식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연병장의 유일한 소음처럼 느껴졌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은 사형장으로 향하는 사형수의 발걸음보다도 더 무겁고 섬뜩했다. 강태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뇌는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저 덜덜 떨리는 입술로 의미 없는 말만 중얼거릴 뿐이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윤지훈은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강태식의 오른쪽 팔을 바라보았다. 바로 자신의 아내가 만든 김시통을 후려쳤단 그 팔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윤지훈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강태식의 오른팔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마른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듯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다. 우두둑! 살과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으아! 강태식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오른팔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 너덜너덜하게 매달려 있었다. 극심한 고통에 그의 눈이 뒤집혔다. 하지만 윤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는 강태식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 놈이 이 손으로 내 아내가 만든 김치를 더럽혔다. 그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강태식의 왼쪽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번에도 목표는 정확했다. 무릎 관절이었다. 퍽! 우드득! 다시 한번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렸다. 강태식의 왼쪽 다리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꺾여버렸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충격으로 입에서 거품을 뿜었다. 윤지훈은 축 늘어진 강태식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다시 속삭였다. 그리고 이 다리로는 내 딸을 걷어찼지.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의 지갑이었다. 그는 지갑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벌레처럼 바닥을 기는 강태식의 얼굴 위로 던졌다. 금색별 3개가 박힌 대한민국 육군 중장 윤지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신분증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네 놈이 감히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대가다. 그는 강태식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의 시선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있는 박종수 하사와 다른 가해자들에게로 향했다. 저것들도 전부 끌고 가. 군사경찰에게 넘기지 마라. 사령부 지하실로 직행시켜. 내가 직접 아주 천천히 물어볼 것들이 있으니. 명령 접수! 특임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비명을 지르는 박종수 일당을 짐짝처럼 끌고 갔다. 연병장에는 이제 윤지훈과 기둥에 묶인 채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딸 세아만이 남았다. 윤지훈은 천천히 딸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서려 있던 지옥의 악귀 같은 살기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딸을 향한 안타까움과 미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이프를 꺼내 세아를 묶고 있던 밧줄을 단숨에 끊어버렸다. 밧줄이 풀리자 세아의 몸이 힘없이 그의 품으로 쓰러졌다. 아버지! 세아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꿈인 것처럼 아버지의 전투복 옷자락을 힘껏 붙잡을 뿐이었다. 윤지훈은 불에 타버린 딸의 머리카락을 떨리는 손으로 쓸어넘겼다. 그리고는 딸을 부축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다, 딸아.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연대장과 사단장, 헌병들이 이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몰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후였다.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연병장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짐승 한 마리와 딸을 품에 안은 아버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침묵의 그림자들만이 남아있었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단 하룻밤 사이 세상이 뒤집혔다. 특수전사령관 윤지훈 중장이 사적인 복수를 위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임단을 동원했다는 소식은 거대한 폭풍이 되어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온통 그의 얼굴과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충격, 현직 삼성장군, 딸 위해 군대 동원, 사적 보복 논란. 국민의 군대인가, 사령관의 사병인가. 피해자라 주장하는 병사, 과거 복무 부적응 기록 발견, 진실은?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처음에는 강태식 상사의 만행에 분노하던 사람들도 사령관이 군대를 동원했다는 사실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였으며 지휘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행동으로 비춰졌다. 상황은 윤지훈에게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배후에 있던 거대한 세력, 육군참모총장 이태성 대장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윤지훈을 사적인 감정에 눈이 멀어 군 기강을 무너뜨린 부도덕한 지휘관으로 몰아갔다. 강태식과 박종소는 어느새 과잉 대응은 있었으나 사령관의 불법적인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로 둔갑해 있었다. 국방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단상에 선 국방부 대변인 김중령은 준비된 원고를 기계처럼 차갑게 읽어내려갔다. 이번 사건은 일부 병사들의 군 복무 부적응과 지휘관의 과도한 감성적 대응이 빚어낸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국방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윤지훈 중장의 지휘권 남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다.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것. 거대한 조직이 개인을 짓누른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윤지훈은 모든 지휘에서 해제된 채 사령부내 자신의 숙소에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무력하게 앉아만 있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흐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반격의 무대는 바로 적들이 가장 자신만만하게 떠들고 있는 바로 그곳, 언론의 한복판이었다. 그는 국방부 기자실에 직접 연락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기자회견 당일, 국방부 브리핑룸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몰려든 기자들로 가득 찼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괴물의 눈처럼 번뜩이며 단상을 향해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곧 터질 특종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후 브리핑룸의 옆문이 열리고 윤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찰칵, 찰칵, 찰칵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그의 전신을 비췄다. 그는 별 3개가 달린 화려한 정복이 아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전투복 차림이었다. 어깨에는 계급장도 가슴에는 훈장도 없었다. 그는 사령관이 아닌 그저 한 명의 군인으로서 그 자리에 선 것이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고요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뚫고 묵묵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어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도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카메라 렌즈 너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국민들을 향해 있었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브리핑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제 자신을 변호하거나 저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첫 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다. 기자들이 다시 술렁임이 시작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법을 어기고 군대를 동원한 저의 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오늘 저는 골마 터져버린 상처를 감추기 위해 진실을 말하는 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민낯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브리핑룸의 뒤쪽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 입이 아닌 바로 저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가 가리킨 곳으로 향했다. 브리핑룸 뒤편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한 젊은 병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수룩하고 겁에 질린 표정. 바로 그날 밤 윤지훈에게 첫 전화를 걸었던 김일병이었다. 저 병사를 단상 위로 올려보내주십시오. 안내 요원들이 당황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하지만 윤지훈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결국 김일병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왔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그는 겁에 질려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윤지훈은 그런 김일병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대신 김일병에게만 들릴 정도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두려움가? 예, 그렇습니다. 괜찮다. 두려움은 용기 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너는 그날 밤 가장 용기 있는 군인이었다. 그러니 이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된다. 윤지훈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제 단상의 주인공은 그가 아니었다. 김일병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는 마이크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저는 제3보병사단 구연대 소속 김진우 일병입니다. 그는 그날 밤 강태식 일당이 어떻게 윤세아 이병을 괴롭혔는지, 어떻게 창고에 감금하고 폭행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토치로 머리카락에 불을 붙였는지 모든 것을 낱낱이 증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점차 분노와 확신에 차올랐다.
그의 증언이 끝나자 브리핑룸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몇몇 여기자들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다. 국방부 대변인 김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그들의 시나리오에 전혀 없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일병이 증언을 마치고 내려오자 윤지훈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이것이 국방부가 일부 병사들의 복무 부적응이라 발표한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진실은 결코 윤세아 이병 한 명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지난 몇 년간 저 지옥 같은 부대에서 똑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다고, 그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브리핑룸 전체를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썩어 빠진 상처를 스스로 도려내기 위해 용기를 낸 진짜 군인들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강태식과 박종수에게 혹은 또 다른 선임들에게 부당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모든 장병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기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과연 누가 일어설까? 정말 그런 병사들이 이 자리에 와 있기는 한 걸까? 그때였다. 쿵. 브리핑룸의 한가운데서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렸다. 짧은 머리에 앳돼 보이는 한 병사가 굳게 담은 입술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글을 시작으로 쿵, 쿵. 여기저기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병사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1명, 2명, 10명, 20명. 처음에는 만설이던 병사들도 옆 사람이 일어서는 것을 보자 용기를 얻은 듯 주먹을 불끈 쥐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마침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순식간이었다. 기자들 사이에 섞여 앉아 있던 수십 명의 젊은 군인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것은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찰칵, 찰칵, 찰칵. 상황을 파악한 기자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브리핑룸은 터져나오는 플래시 세례로 대나처럼 밝아졌다. 그들의 카메라는 단상 위에 윤지훈이 아닌 침묵 속에서 일어선 수십, 아니 100명에 가까운 병사들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받던 자들의 거대한 봉기였고 진실을 향한 가장 장엄한 함성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하게 진실을 외치고 있었다. 국방부 대변인은 사색이 된 얼굴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준비했던 모든 거짓말과 변명은 침묵 속에 일어선 저 병사들의 모습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윤지훈은 단상 위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일어선 병사들 사이 꿋꿋하게 서 있는 자신의 딸 윤세아에게 닿았다. 불에 타버린 머리카락이 애처로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딸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해냈다는 무언의 신뢰였다. 윤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첨단 전투기나 미사일이 아니라 억압받는 자들이 함께 내는 용기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인 것이다. 하나의 균열이 거대한 댐 전체를 무너뜨린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윤지훈이 던진 폭탄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침묵을 깨고 일어선 그 장면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여론은 180도 뒤바뀌었다. 윤지훈의 월권 행위에 대한 비난은 쏙 들어가고 군대 내의 끔찍한 부조리를 은폐하려 했던 국방부를 향한 비난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회외에서는 국정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강태식과 박종수는 물론이고 그들의 범죄를 묵인하고 방조했던 연대장과 사단장까지 줄줄이 보직 해임되어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육군 참모총장 이태성 대장은 마침내 위기감을 느꼈다. 꼬리 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이 불길이 계속 번지다가는 자신의 자리, 아니 육군 전체의 기득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었다. 그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한밤쯤 육군 본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참모총장실. 두꺼운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최고급 시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태성 대장은 거대한 집무용 책상에 앉아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시가 불빛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간간히 비치는 불빛 속에서 그의 눈이 뱀처럼 차갑게 번뜩였다. 윤지훈, 그 망할 독사 같은 놈. 그가 나지막이 욕설을 읊조렸다. 그는 윤지훈을 너무 얕보았다. 그저 딸 문제로 잠시 이성을 잃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윤지훈은 자신의 몰락을 각오하고 군 전세를 상대로 판을 뒤엎는 도박을 벌인 것이다. 그리고 그 도박은 보기 좋게 성공했다. 총장님, 부르셨습니까? 조용히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안으로 들어섰다. 최현석 대령, 윤지훈의 오른팔이자 특수전 사령부의 작전 참모였다. 그는 윤지훈이 가장 신임하는 부하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주군을 배신하고 적의 수장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태성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상황은 어떻지? 윤지훈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최현석 대령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모든 지휘에서 해제된 채 자택에서 대기 중입니다. 군 검찰의 소환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일절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다고? 똑바로 말해. 자네는 내게 추측이 아닌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이태성의 목소리에 싸늘한 칼날이 서렸다. 최현석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죄송합니다.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그래. 이태성은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 밖으로는 국방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 그 모든 것을 자신한 발 아래에 두고 있는 남자. 그는 이 권력을 놓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끝장이야.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자극적인 무언가로.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다. 북한 놈들이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되어줄 것 같군. 최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총장님, 설마나... 이태성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전쟁 직전의 분위기만 살짝 연출하자는 거지. 사람들이 군대 내부의 썩은 사과 몇 개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도록 말이야. 그는 최현석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쳤다. 작전명은 파이어스톰이다. 불폭풍. 아주 마음에 들어. 그의 목소리는 뱀의 속삭임처럼 최현석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강원도 철원 일대 비무장지대 근처에 우리가 관리하는 폐쇄된 GP가 하나 있지. 몇 년 전부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야. 그는 집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군사 작전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자네가 가진 권한으로 특전사 내에 자네 사람들을 움직여 그곳에 소량의 폭약을 설치해. 마치 북한 놈들이 몰래 넘어와서 설치한 것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그는 지도의 다른 한 지점을 가리켰다. 포병부대가 위치한 곳이었다. 이곳 포병부대에 좌표를 잘못 입력한 포탄 한 발이 우발적으로 발사된 것처럼 꾸며, 물론 그 포탄은 정확하게 우리가 설치한 폭약 위로 떨어져야겠지. 최현석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국가 안보를 가지고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총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닥쳐! 이태성의 고함이 방안을 울렸다. 위험하다고? 지금 내 목이 날아가게 생긴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나? 이건 명령이야. 자네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성공하면 자네가 그토록 원하던 장군 자리를 약속하지. 하지만 실패하거나 이 계획이 한마디라도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그는 최현석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섬뜩하게 속삭였다. 자네와 자네 가족 모두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았겠지. 최현석의 온몸이 공포로 굳어졌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며칠 후 새벽,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 쾅! 강원도 철원 최전방 지역에서 고막을 찢는 듯한 거대한 폭음이 울려 퍼졌다. 폭음과 함께 폐쇄된 GP 상공으로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 기동이 치솟아 올랐다. 곧이어 모든 언론사들의 속보 경쟁이 시작되었다. 긴급 속보, 북한 최전방 GP의 포격 도발 감행, 군 최고 경계태세 진돗개 하나 발령, 즉각 대응 준비, 한반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전쟁 위기 고조, 세상의 모든 관심이 순간적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에서 북한의 도발이라는 더 크고 원초적인 공포로 옮겨갔다. 이태성 총장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국민들은 내부의 적이 아닌 외부의 적에게 분노하기 시작했다. 군의 기강회의가 이런 도발을 불렀다며 오히려 군을 비난하던 사람들을 역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 시각 자택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윤지훈의 미간이 깊게 furrowed. 그의 눈은 TV 화면 속에 불타는 GP 영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기자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북한의 만행을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수십 년간 전장을 누벼온 그의 눈에는 무언가 이상한 점이 보였다. 폭발의 형태, 화염의 색깔,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밍. 너무나도 절묘했다. 마치 군이 최악의 위기에 몰린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터진 사건. 이것은 북한의 도발이 아닐 수도 있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대한 연극일 수도 있다. 그의 뇌리가 번개처럼 스쳐지는 것이 있었다. 폭발 현장에서 피어오르는 저 독특한 형태의 검은 연기. 그는 과거에 저 연기를 본 적이 있었다. 아주 끔찍했던 기억 속에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서재로 달려가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해 두었던 낡은 철제 캐비넷을 열었다. 캐비넷 안에는 수십 년간 그가 수행했던 온갖 비밀 작전들이 먼지 쌓인 채 잠들어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장 아래쪽에 있던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다. 서류철의 표지에는 15년 전 6여단 특임대 폭발사고 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남겼다. 빛바랜 사진들과 빽빽하게 적힌 보고서 내용들. 그의 눈은 사고 현장 사진에 멈춰섰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훈련장, 그리고 그 뒤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TV 화면 속의 연기와 똑같았다. 15년 전 그의 가장 친한 동료들을 포함한 특임대원 12명이 훈련 중 의문의 폭발 사고로 모두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었다. 당시 초급장교였던 윤지훈은 사고조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현장에서 불량 부품으로 의심되는 폭약 잔해를 발견하고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영관급 장교는 그의 보고를 묵살하고 서둘러 사건을 단순 훈련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로 종결시켜버렸다. 그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거대한 조직 앞에서 힘없는 초급 장교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미약했다. 그리고 당시 그의 보고를 묵살하고 사건을 서둘러 덮어버렸던 그 직속상관. 그의 이름은 바로 이태성이었다.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졌다. 이것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다. 이것은 15년 전에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이태성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혹은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15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재료를 사용해 이 끔찍한 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태성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단 말인가? 반드시 내부 조력자가 필요하다. 특수부대의 작전 방식과 폭약에 대해 정통한 인물, 그리고 자신이 가장 믿고 신임해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공유했던 단 한 사람, 최현석 대령. 섬뜩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 맡길 수 있었던 유일한 부하였다. 윤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는 비공식 라인을 통해 지금 이순견에도 자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707의 옛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당장 최현석 대령의 최근 일주일간의 행적을 모두 조사해. 비공식적으로 누구도 모르게. 그리고 15년 전 폭발 사고 당시 군납 비리를 저질렀던 방산업체를 다시 한번 파헤쳐봐. 지금 당장. 전화를 끄는 윤지훈의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만약 자신의 예상이 맞는다면 이것은 단순히 딸에 대한 복수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1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자신의 동료들의 원혼을 달래고 군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국가를 좀먹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그의 마지막 전쟁이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았다. 이태성, 네 놈이 내 형제들을 2번 죽여? 그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낮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불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윤지훈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군 검찰의 소환장도 국방부의 징계위원회도 이제 그의 안중에 없었다. 눈앞의 적은 더 이상 강태식 같은 피라미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거대한 피라미드의 최상층부에 앉아 국가의 안보마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괴물 이태성 참모총장이었다. 그의 전화 한 통에 그가 가장 아끼던 옛 부하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식적인 군 지휘 계통에서 벗어나 오직 윤지훈이라는 한 사람의 고스트에게만 충성을 바치는 비밀 조직이었다. 국가가 그들의 사령관을 버렸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전설을 버리지 않았다. 조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단 하루 만에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이 윤지훈의 암호화된 개인 이메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최현석 대령에 관한 것이었다. 보고서를 여는 윤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제발 아니기를. 그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믿음이 간절하게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내용들은 그의 마지막 기대를 무참히 박살내버렸다. 최현석 대령은 지난 몇 주간 수차례에 걸쳐 이태성 총장과 비밀리에 단독으로 만남을 가졌다.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는 군시설이 아닌 제3의 인물이 소유한 강남의 고급 셔츠가게였다. 또한 GP 폭파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밤 최 대령은 자신의 직속 부하 몇 명에게 비공식적인 야간 침투 훈련 명령을 내렸고 그 훈련 장소는 공교롭게도 사건이 발생한 철원의 폐쇄 GP 근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배신자. 자신이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친동생처럼 아꼈던 부하가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이다. 윤지훈은 눈을 감았다. 분노보다 더 깊은 처절한 배신감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최현석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다. 그토록 원하던 장군 자리가 십수년을 함께한 전우애보다 더 중요했단 말인가. 그는 차가운 분노를 억누르며 두 번째 보고서를 열었다. 두 번째 보고서는 15년 전 12명의 특임대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끔찍한 폭발 사고에 대한 것이었다. 그의 부하들은 당시 군납비리 혐의를 받았으나 이태성의 비호 아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던 방산업체 대성정밀을 다시 파헤쳤다. 그리고 그들은 찾아냈다. 결정적인 증거를. 당시 사고의 원인이었던 불량신관을 납품했던 대성정밀의 회장은 놀랍게도 이태성 총장의 친형이었다. 그리고 사고 이후 대성정밀은 파산 직전의 위기에서 벗어나 오히려 군과의 독점 계약을 따내며 대한민국 최대의 방산업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이 이태성 총장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15년 전의 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납비리를 덮기 위해 이태성이 자신의 부하들을 제물로 바친 계획된 학살이었다. 그는 12명의 젊고 유능한 군인들의 목숨을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 희생시킨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진실의 턱밑까지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력 앞에서 무릎 꿇고 침묵하고 말았다. 윤지훈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단단한 원목 책상에 금이 가고 그의 손등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15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의 실체가 이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그저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인자를 눈앞에 두고도 그를 놓아준 공범자였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그는 자신의 딸에게 침묵하지 말고 싸우라고 가르쳤다. 자신의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 가르침이 결국 딸을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15년 전 그날 자신이 침묵했던 그 순간부터였다. 그는 피 흘리는 주먹을 쥔 채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모든 슬픔과 배신감, 죄책감이 한데 뒤엉켜 마침내 하나의 감정으로 응축되었다. 그것은 바로 복수심이었다. 단순히 딸을 위한 복수가 아니었다. 1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12명의 형제들을 위한 복수, 그리고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기 위한 마지막 속죄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옷장으로 다가가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꺼내 입었다. 그것은 그가 현역 시절 고스트로서 수많은 비밀 작전을 수행할 때 입었던 옷이었다. 계급장도 이름표도 없는 오직 어둠 속에서 적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 만들어진 옷. 그는 허리춤에 대검 한 자루를 찼다. 그리고 군화끈을 단단히 조염했다. 군화 안쪽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마지막 단검 한 자루가 숨겨져 있었다. 그가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이태성 총장이 보낸 비서실장이었다. 윤지훈 장군님, 총장님께서 지금 긴히 뵙기를 원하십니다. 총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올 것이 왔군. 이태성은 아마도 최현석을 통해 자신이 무언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리고 회유하거나 혹은 마지막으로 협박하기 위해 자신을 부르는 것이 분명했다. 알겠다. 곧까지. 윤지훈은 차갑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의 차를 이용하지 않았다. 대신 어둠을 틈타 집을 빠져나와 미리 연락해둔 부하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올라탔다. 부웅! 검은 오토바이는 밤의 도시를 유령처럼 질주했다. 그의 목적지는 육군 본부, 호랑이의 굴 가장 깊숙한 곳이었다. 육군 본부 건물은 삼엄한 경계 속에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고스트에게는 그 어떤 경계망도 무의미했다. 그는 현역 시절 바로 이 건물의 모든 취약점과 비밀 통로를 꿰뚫고 있었다. 그는 부하의 도움을 받아 경계가 허술한 외벽을 타고 환풍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소리 없이 잠입했다. 그의 목표는 참모총장실이 있는 최상층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한 마리의 표범처럼 움직였다.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피하고 순찰하는 경계병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그는 한층 한층 위로 올라갔다. 마침내 그는 참모총장실이 있는 복도에 도착했다. 복도 끝 육중한 문 앞에는 무장한 헌병 2명이 철통같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때를 기다렸다. 잠시 후 복도 반대편에서 다른 헌병들이 교대를 위해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헌병들의 시선이 교대조에게 쏠린 그 찰나의 순간 윤지훈의 몸이 튀어나갔다. 쉭! 쉭! 그의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다. 그는 순식간에 헌병들의 등 뒤로 접근해 목에 있는 경동맥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윽!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거구의 헌병 2명이 소리 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는 기절한 헌병들을 복도 구석의 어둠 속으로 끌어다 눕혔다. 이제 그의 앞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거대한 참모총장실 문 앞에 섰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허리춤에서 대검을 뽑아들었다. 그는 잠시 문을 감았다. 그의 뇌리 속에서 15년 전 화염 속에서 사라져간 12명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불에 머리카락이 타들어가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을 바라보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오직 심판을 위해 돌아온 복수의 화신 그 자체였다. 쾅! 그는 문을 발로 걷어찼다. 육중한 문이 경첩이 부서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안쪽으로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사냥감을 마주했다.
집무실 안 거대한 책상 뒤편에 앉아 있던 이태성 총장은 문이 부서지며 나타난 윤지훈의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분노가 떠올랐다. 윤지훈, 네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의 옆에는 예상대로 최현석 대령이 창박하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윤지훈은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손에 든 대검을 책상 위로 던졌다. 챙 하는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검이 책상 위에 깊숙이 박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품속에서 낡고 빛바랜 서류철 하나를 꺼내 이태성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15년 전 오늘 네 놈은 내 형제들을 죽였다. 서류철이 이태성의 발밑에 떨어지며 그 속에서 15년 전에 끔찍했던 사고 현장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빚을 받으러 왔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원금에 아주 비싼 이자까지 쳐서 말이지. 마지막 결전의 막이 마침내 올랐다. 이태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바닥에 흩뿌려진 15년 전의 사고 사진들. 그것은 그가 영원히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가장 추악한 비밀이었다.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오만함이 그의 얼굴을 다시 뒤덮었다. 네 놈이 드디어 실성했구나, 윤지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야. 이건 명백한 하극상이자 반역이다.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어내. 그가 고함을 쳤지만 문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복도를 지키던 헌병들은 이미 윤지훈의 손에 소리 없이 처리된 후였다. 이태성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옆에 서서 사색이 된 채 덜덜 떨고 있는 최현석 대령을 노려보았다. 최 대령, 뭐하고 있나? 당장 저놈을 제압하지 않고! 최현석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윤지훈과 이태성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 손잡이를 잡았지만 차마 뽑아들지는 못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지난 10수년간 그에게 전투 기술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자 친형과도 같았던 존재였다. 윤지훈은 최현석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이태성, 자신의 주적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배신자를 앞세워봤자 소용없다, 이태성. 오늘은 너와 나 단 둘이서 끝을 봐야 하니까. 윤지훈의 말에 최현석은 결국 권총 손잡이에서 손을 놓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배신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태성은 책상 서랍을 열어 자신의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윤지훈에게 겨누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정말 쏴버릴 테다. 하지만 윤지훈은 그의 협박에 코웃음 쳤다. 쏘라고. 니놈 같은 쓰레기가 감히 방아쇠를 당길 배짱이나 있을 것 같으냐. 니놈이 할 줄 아는 건 그저 힘없는 부하들을 방패 삼아 그 뒤에 숨는 것뿐이지. 그는 천천히 이태성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15년 전 내 형제들이 불길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나? 그들의 목숨값으로 받은 더러운 돈을 세고 있었겠지. 한 걸음. 내 딸이 네 놈들이 만들어낸 짐승들에게 머리카락을 불태워지고 있을 때 너는 또 어디에 있었나?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 음모나 꾸미고 있었겠지. 또 한 걸음. 그가 다가올수록 이태성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의 등 뒤는 이제 차가운 벽이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오지 마! 쏜다! 이태성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고는 방아쇠를 당겼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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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발의 총성이 집무실 안을 요란하게 울렸다. 하지만 총알은 모두 빗나가 윤지훈의 뒤편 벽에 박혔다. 총성이 멎자 윤지훈은 이태성의 바로 코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했다. 그것뿐인가? 그는 이태성을 추인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대로 꺾어버렸다. 우드득 끔찍한 소리와 함께 이태성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윤지훈은 이태성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태성의 등이 벽에 세게 부딪혔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 순간이었다.
이태성은 마지막 발악으로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크리스탈 문진을 집어들어 윤지훈의 머리를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 윤지훈은 순간적으로 공격을 피했지만 문진의 모서리가 그의 왼쪽 관자놀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찢어진 피부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려 그의 시야를 가렸다. 크! 윤지훈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이태선은 그를 밀치고 집무실 구석에 있는 비상벨을 향해 달려갔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하지만 윤지훈은 그보다 빨랐다. 그는 책상 위에 박혀있던 자신의 대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비상벨을 향해 달려가는 이태성의 등을 향해 검을 던졌다. 슉! 검은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하지만 이태성이 필사적으로 몸을 비트는 바람에 검은 그의 등을 스쳐 지나가 벽에 박혔다. 그 틈을 이용해 이태성은 마침내 비상벨 버튼 위로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집무실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중무장한 헌병들이 눈사태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K2 소총이 들려 있었고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일제히 윤지훈의 심장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헌병대장의 날카로운 외침이 울려 퍼졌다. 상황은 역전되었다. 윤지훈은 무장한 수십 명의 병력에게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이태성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내쉬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끝났다 윤지훈. 네 놈은 이제 여기서 끝이야. 감히 참모총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총장을 시해하려 한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는 헌병대장에게 소리쳤다. 뭘 꾸물거리는 거야. 당장 저놈을 쏴 죽여. 헌병들이 망설였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들이 평생을 존경해온 살아있는 전설, 고스트, 윤지훈 중장이었다. 차마 방아쇠의 손가락을 걸 수 없었다. 이놈들이 미쳤나? 내 명령이 안 들려? 쏴! 이태성이 악을 썼다. 윤지훈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의 관자놀이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뜯어냈다. 그의 가슴팍이 드러났다. 쏴라.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니놈들의 총알이 과연 진실까지 꿰뚫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듯했다. 그의 그 압도적인 기세에 헌병들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바로 그때였다. 이태성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권총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는 이 기회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윤지훈을 끝장내기로 결심했다. 니놈들이 못 쏘겠다면 내가 직접 하지. 그는 윤지훈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그의 심장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총구를 발견한 몇몇 헌병들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총장님,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탕! 마지막 총성이 집무실 안을 가득 메웠다. 윤지훈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그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그의 눈에 담겨있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는 듯했다. 콕!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시야가 점점 흐려졌다. 이태성은 승리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끝났다. 드디어. 하지만 그는 몰랐다. 고스트에게는 항상 마지막 비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윤지훈은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았다. 그는 자신의 군화 속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단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무너지는 몸을 반동 삼아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는 이태성을 향해 번개처럼 단검을 날렸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힘과 15년의 분노가 담긴 혼신의 일격이었다. 휙! 단검은 정확하게 날아가 이태성이 총을 쥐고 있던 오른손 손등을 그대로 꿰뚫었다. 으악! 이태성의 손은 그가 쥔 권총과 함께 뒤편 벽에 단검으로 박혀버렸다.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듯 그의 죄악의 손이 벽에 고정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집무실의 창문들이 와장창 깨지며 칠흑 같은 전투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섬광탄과 함께 쏟아져 들어봤다. 707 특임대원들이었다. 윤지훈이 이곳에 오기 전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이었다. 총장님을 체포한다.
특임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벽에 손이 박힌 채 비명을 지르는 이태성을 제압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지호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시야는 이제 완전히 암흑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15년 전 죽어간 동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고맙다 지훈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다. 그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자신의 전쟁을 끝낸 것이다. 그의 의식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딸 세아의 얼굴을 떠올렸다. 미안하다 딸아. 아빠는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그리고 고스트의 세상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폭풍은 지나갔다. 총탄이 빗장뼈를 관통하고 폐 일부를 손상시키는 치명상을 입었지만 윤지훈은 죽지 않았다. 지옥의 문턱에서 그는 기적처럼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전설적인 고스트로 남을 수 없었다. 그의 몸은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고 그는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했다. 결국 그는 수많은 전설을 남긴 채 군복을 벗고 조용에 전역했다. 그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가 목숨을 걸고 세상에 드러낸 진실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거대한 숙군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태성 참모총장을 정점으로 한 군내 모든 부패 세력의 뿌리가 뽑혔다. 15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고 억울하게 죽어간 12명의 영혼은 비로소 명예를 되찾았다. 최현석 대령은 배신의 대가로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았으며 강태식과 박종수를 포함한 모든 가해자들은 군 교도소의 차가운 감방에서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대한민국 군은 한 남자의 처절한 싸움으로 인해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고 고통스러운 세사를 돋아낼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육군사관학교 졸업빛 임관식이 열리는 화창한 봄날이었다. 젊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연병장에는 이제 막 장교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새하얀 제복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허리춤에 찬 예도는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서늘한 맹세처럼 보였다. 졸업생 대표 연설을 위해 한 명의 젊은 여생도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여전했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겁에 질린 훈련병의 모습이 아니었다. 굳게 담은 입술, 그 어떤 두려움도 담겨있지 않은 당당한 눈빛, 그녀는 바로 윤세아 소위였다. 그녀는 연단 앞에 서서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을 조용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준비된 원고 대신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낭낭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셔야 하지만 함께하지 못하신 저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저는 1년 전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끔찍한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제 몸과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한때 저는 그 상처를 증오했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관자놀이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었다. 하지만 저의 아버지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처는 결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고.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증명하는 용기의 훈장이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는 교훈의 지도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동기들을 향했다. 우리가 오늘 입은 이 제복의 무게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는 우리와 같은 혹은 우리보다 약한 누군가가 부당한 폭력 앞에 홀로 내버려지지 않도록 지켜줄 책임의 무게입니다. 상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불의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시각 연병장 한쪽 구석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한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낡은 담요가 덮여 있었고 관자놀이에는 옅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윤지훈이었다. 그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저 단상 위에서 당당하게 경례를 붙이는 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죄책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 속에서 딸의 모습은 더 이상 그가 지켜주어야 할 연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더 정의로운 군대를 만들어 나갈 굳건한 후계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윤지훈의 입가에 더없이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피와 희생은 결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은 그의 딸의 손에서 굳건하게 뿌리내려 거대한 숲을 이루어낼 것이다. 고스트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유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짓밟힌 김치 한 통은 한 아버지의 타협 없는 전쟁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남자. 그는 승리했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의 마지막 희생은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딸에게 남긴 유산은 과연 거대한 시스템을 바꿀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공유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